자, 일단 김무성 대표 회생했습니다. 일단 뭐 끝간데 없이 내려간 듯 했습니다만 살아났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이 시점에 원하는 게 뭡니까? 김무성 대표요? 네, 이제 7월 이전에 이제 총선 끝나면 대체로 이제 2년 임기를 마치게 되기 때문에 네. 대통령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차기 대권을 노린다는 것은 뭐 당연한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공천 과정에서 무기력했다. 네. 지도자답지 못했다. 네. 이런 평가를 불식시키는 것이 가장 급한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급한 것을 어제 이 옥새 투쟁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는 좀 불식시켰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재호 의원과 유승민 의원의 지역에 대해서 무공천을 한 것은 네. 굉장히 차기 대선 경쟁을 놓고 봐서도 네. 유리한 고지를 좀 선점한 겁니다. 아, 그건 왜 그렇게 보시나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무공천 지역이 아니었으면 네. 내일부터 모든 언론의 그 스포트라이트가 네. 유승민 의원에게 좀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네. 과연 대구 동을에서 유승민 의원이 생활할 수 있을 거냐, 정의를 외치고 나갔는데 그 정의는 실현될 거냐, 네. 여기에 모든 관심이 쏠릴 수 있었는데 네. 김무성 대표가 무공천 지역으로 해서 거의 무투표 당선과 다를 바 없는 이 상황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네. 이제 앞으로 총선 국면에서 유승민 의원의 존재는 네. 상당히 좀 약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잠재적 차기 대선 주자, 여권의 잠재적 차기 대선 주자로 가장 강력하게 떠오를 수 있는 유승민 후보를 무공천으로 네. 어느 정도 좀 제어한 측면이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네. 김무성 대표는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어떤 존재감도 높이고 네. 경쟁자도 좀 제어하고 한꺼번에 이게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유승민, 김무성 이 두 사람은 동지적 관계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2년 뒤 그리고 7년 뒤에 있을 선거까지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치열한 경쟁자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제 생각에는 근데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이번에 뭐 살아 돌아온다는데 저는 오히려 네. 이번에 이재만 후보 공천을 받고 네. 유승민 후보 무소속 나가지고 아주 일방적으로 이겼을 때 네. 그때가 더 그 유승민 의원의 더 가치가 더 커지는 거 아닌가. 네. 오히려 이번에는 그 경쟁자라고 하긴 좀 뭐하죠. 지지율차가 워낙 많이 나서 그래도 친박의 어떤 응원을 입는 그 이재만 후보를 무너뜨렸을 때 유승민 후보가 훨씬 그랬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김무성 대표 네. 그 5군데 무공천 주장하면서 네. 그걸 끝까지 해냈으면 있죠. 네. 오히려 타협을 못해가지고 어떤 당내 불협화음을 불러왔다 하더라도 네. 본인의 어떤 그 결기 네. 이건 보여줌으로써 그 좀 끝까지 대선 후보로서의 면모를 보여줬을 건데 네. 오히려 김무성 대표가 이번에 후퇴하는 모습, 반쯤 후퇴했지 않습니까, 사실? 네. 반쯤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김무성 대표도 이번 그 공천 파동에서, 이번 그 5군데 공천 파동에서 네.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은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종대 국장 어떻습니까? 이제 정치부 기자는 아니었지만 이제 정치와 그 사회에 관련된 종합적인 걸 지난 25년간 기자로서 관찰하셨는데 김무성 대표가 좀 그동안 30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밀어붙이다가 물러나고 이런 게 반복됐잖아요. 예. 큰 덩치 때문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 굵은 이미지와 좀 달랐는데 어제 오늘 사이 있었던 걸 좀 보시기에 관찰자로서 어떤 인상을 좀 받으셨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보여줬다고 보는데요. 네. 하나는 좀 원칙을 고수하려고 하는 그 모습과 네. 동시에 마지막 순간에는 타협을 해서 결국은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네. 그 두 가지 장점을 모두 보여줬다. 네. 왜냐면요, 3대3으로 나눴지만은 네. 이 세 곳, 김무성 대표가 끝까지 지켰던 이 세 곳의 상징성은 매우 큰 곳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5곳, 그거를 처음에 주장했던 곳, 이제 네. 그런 거는 두 곳은 사실은 세 곳을 관철하기 위한 네. 그런 추가적인 그런 지역구 아니었나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엔 김무성 대표는 자기가 얻을 것을 다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건 지난 며칠 사이에 벌써 이제 3월 둘째 주면은 공천이 아주 뜨겁게 불이 붙었을 때인데, 자, 어쨌건 대통령이 여러 가지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못하고 있다는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고 잘하고 있다가 숫자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그림자가 공천 과정에 어른거렸다는 거는 누구나 다 부인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상황까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저 36%가 과거 작년에 이제 메르스 사태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로 떨어진 겁니다. 그때 네. 메르스 사태 때 정부가 대처를 잘못해서 얼마나 많은 원성을 샀었습니까? 네. 그만큼 대통령 지지율이 비슷하게 떨어졌다는 것은 네. 이번 공천 과정을 보면서
그 국민들이 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굉장히 크게 실망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네, 박근혜 대통령이 될 때 이 가장 그 중요하게 국민들이 평가했던 것이 네.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을 지킨다. 그런데 이번 새누리당 공천은 무원칙의 공천이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 자의적이고 네. 예를 들면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고 하면서도 컷오프를 시키는 걸 보면 여론조사에서 1등을 달리고 있는 후보를 컷오프 시킨 예가 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원칙에 맞는 그 공천이냐. 그러다 보니까 신뢰를 자꾸 잃게 된 겁니다. 제 그것이 생각에 네. 대통령에게까지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의미하게 볼 게 네. 새누리당 지지율 지금 하락은 2%에 불과합니다. 네. 이번 공천 파동을 겪은.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 하락률은 훨씬 컸어요. 4%. 예, 2배 정도 컸는데요. 네. 이거는 결국은 네.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번 공천에 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뒤에 있다. 네. 이번 공천의 파동에 진정한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천 파동의 또 다른 피해자가 아니실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자, 어쨌건 대통령, 우리 국민들이 이제 생각을 너무나 잘 읽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제 정치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보다 여기 맥락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점 때문에 이런 수치에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뭐 잘했건 못했건 간에 지금까지 이제 공천 국면은 이제 매듭이 졌습니다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자,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요. 이제 대구에서 4번 지역구 당선했지만 나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자리를 맡게 된 동력이 됐는데 앞으로 이한구 위원장은 뭘 하는 거죠? 글쎄요, 이제 네. 이한구 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장을 마치고 나면 네. 5월 30일이 되면 이제 그 19대 국회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묘하게 그때가 되면 이제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무총리직을 수행한 지가 이제 1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혹시 뭐 임기 그 하반기 네. 내각이 있게 되면 네. 후임 네. 이 국무총리로 네. 하마평에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네. 관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는 아니면 이제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제 경제부총리도 이제 임기 올 연말쯤이면은 되기 때문에 교체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제부총리는 조금 네.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게요. 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이한구 의원에게 후배뻘 되는 이제 최경환 부총리가 경제부총리를 이미 지냈고요. 네. 현재 유일호 부총리도 이한구 의원에게는 한참 후배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경제부총리를 맡아서 경제수장을 한 것보다는 네. 그거보다 좀 급이 높은 국무총리를 좀 더 선호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제 네. 정치 공학적으로는 만약에 총리를 바라보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한구 공천위원장이 이번에 보여준 거는요 국무총리라고 하는 자리는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조정 네. 그리고 서로 갈등이 있을 때 화합을 시키는 그런 능력이거든요. 어른으로서. 그렇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이한구 공천위원장이 보여준 대목은요 네. 오히려 갈등을 더 격화시키고 네. 그리고 잘 풀 수 있는 것도 오히려 바로 치고 받음으로써 이 분란을 더 확대시킨 측면이 있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국무총리로서는 전혀 부적합한 인물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이 2004년부터 이제 뭐 근년에 들었던 이제 총선을 돌이켜보면 2004년에 김문수, 2008년에 안강민, 2012년에 정홍원 이런 분들이 이제 행로 때문인데 불과 4년 전에 치렀던 박근혜 비대위 체제의 공천관리위원장 정홍원 위원장이 이제 총리가 됐잖아요. 막 그런 기억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실제 구장차장 네. 이렇게 공천을 잘 했을 때 주요 공직으로 가는 가능성은 어떤 함수 관계가 좀 있습니까? 약간 있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그 임무를 맡겼을 때 그 임무 수행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보고 일단 그 다음 자리를 주거든요. 네. 그리고 이 신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뜻을 얼마 정도 그 관철을 시키느냐. 그러니까 그 정책이든 아니면 어떤 정치력이든 이것을 보는데 이한구 위원장의 경우에는 그 모르겠습니다. 뭐 국민 눈높이에서는 굉장히 좀 조정과 타협을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이 진박이나 친박의 조금 우호적인 공천을 원했다라면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한 위원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국민 눈높이하고 네. 대통령의 눈높이는 좀 다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 생각에는요. 네. 그 청와대에서 이한구 위원장한테 주문한 거는 네. 비박을 소리 없이 죽여달라. 네.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죽여달라. 네. 그랬는데 이한구 위원장 성격이 돌직구 성격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떤 정치력의 발휘보다는 네. 어떤 누가 바라는지 모르지만 뒤에 바라는 분의 네. 희망을 너무 가감없이 칼을 마구 휘두른 거 보고 네. 과연 국무총리가 아주 그
포용적인 그 성품이 필요하거든요. 네. 정홍원 총리 사실 되게 부드럽고 이런 분입니다. 네. 그래서 과연 국무총리란 자리를 맡기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보통은 옛날에 사무총장이 주로 이제 칼을 많이 휘두르고 이제 실무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사무총장의 말로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 다음번에 꼭 떨어지고 공천을 못 받고 네. 이번에 뭐 이방호 전 사무총장 다시 나왔지만 공천을 못 받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황진아 사무총장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김무성 대표 취임하고 초기에 사무총장을 맡았던 이군현 사무총장이 있습니다. 네. 삼선 의원인데 네. 오늘 무투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확정이 통영 고성의 무투표로 똑같은 사무총장이지만 이제 그 공천 시점에 좀 벗어나 있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무투표로 처음으로 무투표로 네. 당선이 확정이 됐 통영 고성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오늘 있었던 저 새누리당의 큰 난리통 가운데 자, 궁금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배제된 분들은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지금부터 네 번째 코너에서는요, 그분들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